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오늘도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부터 글로벌 이슈들까지 모두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은 시장의 걱정보다는 나쁘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호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진짜 호재 나타날 수 있을지, 나타난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가 도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간밤 나왔던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러시아 측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5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자세한 흐름 보면 다우존스는 0.19% 조정받았고 나스닥은 1%대 하락, 그리고 S&P 500은 0.63% 밀리면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기술주 흐름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체 결제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0.67% 밀리면서 177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면 0.49% 내리면서 마쳤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는 0.4%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연료 구매에 대해서 캐시백 보상을 2배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78%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테슬라는 0.51% 빠지면서 마쳤습니다. 브라질 광산업체와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은 빠지면서 마쳤고 1,093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37% 밀리면서 276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2% 넘게 오르면서 19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3%대 급등을 했는데요. 국제유가는 독일에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 섞인 멘트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1%대 오르면서 1937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들 자세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볼 텐데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중심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도 높은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3%대 급락하면서 79달러 선으로 마쳤고요. 룰루레몬은 9%대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엔테크 볼 텐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백신 매출 가이던스는 유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살펴보면 파이브 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저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6%대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RH도 보겠습니다. 매출이 월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동사가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대 급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쉐위 볼 텐데 매출 및 순이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16%대 급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흐름 살펴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자세한 뉴스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3월 ADP 고용보고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nies added 455,000 jobs in March, slightly more than expected, ADP says.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 고용이 45만 5천 명 전월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팬데믹 타격이 컸던 레저와 접객 부문에서 16만 1,000명으로 고용이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자세한 경제학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Businesses are hiring specifically among the service provider which had the most ground to make up due to early pandemic losses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업은 고용을 지속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팬데믹 초기에 감소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A tight labor supply remains an obstacle for continued growth in consumer-facing industry라고 밝히면서 특히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비자를 대면하는 업종에서 걸림돌이 지금 있다라고 밝히면서 빡빡한 노동 공급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구인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S&P 500보다 반도체 지수에 투자를 하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죠. Why the main semiconductor stock index is a better bet than the S&P 500 right now. 네, 지금 반도체 지수가 왜 S&P 500보다 더 유망한지에 대해서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기사 보도록 하죠. 일단 부제부터 살펴보면 Micron's results point to what may be a stellar earnings season for chip makers라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다른 반도체주 기업들이 눈부신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rapidly growing companies that trade cheaply as a group이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면은 특히 반도체 업체는 내년까지 매출 성장이 더 빠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시사가 됐습니다. 마이크론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5%나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차트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수익률을 보도록 할 텐데 S&P 500 ETF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ETF가 초록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주가 대비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살펴보면 확실히 반도체 ETF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또 다른 표를 보도록 할 텐데 주당 매출액 그리고 주당 순이익 차트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주가 2년 예상 매출액이 2배 이상, 지금 거의 2배 가까이죠.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수익률도 2배 가까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액이 기대가 된다는 게 반도체주에 있다는 건데요. 최근 횡보세를 이어온 우리나라 반도체주에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이 제공이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is worried about gas prices, but diesel is driving inflation more than you think. 많은 사람들이 유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유가 가장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은 현재 일부 분석가는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경유의 현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유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I've started to use the term diesel crisis라고 밝히면서 나는 이것을 디젤 위기로 일컫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clearly is a crisis that's happening before our eyes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경유 위기가 코앞에 왔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문가는 I wouldn't say it's a shortage yet. Europe, I think they're headed for a shortage라고 밝히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유럽은 부족 사태로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부제를 또 살펴보면 Diesel price rises more than gasoline이라고 밝히면서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확실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contribution to inflation이라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유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를 촉발시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표를 자세히 살펴봐도 diesel prices in the future market over the last year라고 보면은 최근에
경유 선물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경유 선물 가격이 급등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계속해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글로벌 이슈를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전략에 반영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외신센터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아서 다행입니다만 이 고용 형태와 더불어서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땅값이 비싼 대도시로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고용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좀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예,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사실상 변화시키게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선호와 비선호가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좋은 점만 계속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최근 들어서 그 고용 시장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어찌 보면 지난번 발표된 ADP 고용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력 유출을 오히려 거꾸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왜 고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고용이 기업 실적 내지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선행 지표이다라고 함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빅테크들이 최근 들어서 인력 유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력 유출을 막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주식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임금을 인상을 시키며 거꾸로 100%의 재택근무까지 보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세상 그리고 성장 산업에는 고용이 바로 뒤따르게 되면서 그 고용의 증가가 결국은 산업의 바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미래가 바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거꾸로 간단히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고 있죠.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요. 그 애플 컴퓨터는 자사주 보너스를 지급을 합니다. 이 목적이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시불로 주게 되면 바로 받고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몇 년에 나누어서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하라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자사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의 기본급 상한액을 상향시켰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메타 플랫폼. 이 회사야말로 최근 나타나는 그 하이브리드, 근무 조건, 100% 재택근무를 보장을 하면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 앞서서 우리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기업들이 있는 성장 산업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인난이 처한 산업, 인력 유출 방지를 꾀하고 있는 그 산업군은 바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의미하고 있다라는,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별 사이클 속에서 보시게 되면
통상 이제 그 도입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가 있고 정체 단계 그리고 쇠퇴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 산업, 우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대의 힌트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속한 산업 내에서 소비 수요가 증가를 해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제품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매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바로 기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지금 최근 여기에 더 나아가서 4차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부인난이 점점 가중이 되죠. 이런 부분들, 지난밤 발표되었던 ADP, 민간 고용, 긍정적이다라는, 여전히 지난달 47만 5천 건 대비해서 이번 달 발표치 45만 5천 건, 2만 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아마도 47만 5천 건에서 45만 5천 건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었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실질적인 발표 수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민간 부분에서 고용이 늘고 있고 그리고 이 대도시로 빅테크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을 좀 봤을 때 확실히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 성장을 하는 단계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주도주가 좀 부재한 국내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시장에 좀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아져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원래는 현금으로 배당할 것을 기업은 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고 투자자들은 현금 배당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가 이제 두 번째 주식 분할 이제 안건 발의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직 주총회는 진행을 안 했지만 발의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시장에 이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8% 넘는 급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지난밤 역시 시장이 다소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일단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 외에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진행을 하는 그 모습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습니다. 영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실적 시즌의 도래와 함께 실적의 변화가 사실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 부분은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는 말 그대로 유통 주식 수만 증가가 되고 거꾸로 다만 이제 그 주식 분할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싸지죠. 주당 가격이 분할이 되니까. 그러면 가격 저항에 대한 요소가 다소간 완화되어지는 그런 작용. 이렇게 되면서 결국 주가에 대한 착시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일단 테슬라가 발표한 그들의 주식 분할의 목적은 주식 배당을 위해서이다. 통상적으로 현금 배당이 있고요. 배당에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고 또 주식 배당과 유사한 부분이 바로 무상증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현금 배당은 배당금의 현금 유출이 사내에 유보되지 않고 생기게 되죠. 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습니다. 사내에 고스란히 유보가 되고 유통 주식 수도 늘어나게 되고 하지만 주식 배당을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얼마든지 팔아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 얻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테슬라가 실제로 겉으로는
주식을 이제 그 유통 주식 수를 증가시키고 주식에 대한 가격 저항을 이제 그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주식 배당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 실질적으로 그들은 막대한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최대한 그들 입장에서는 현금의 유출을 막고 현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면서 이 부분을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당면 과제에 놓이게 되죠.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테슬라는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 최소한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 부분 이제 그 비교를 좀 해보면 토요타라는 세계 2위 완성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금액이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사는 배당금에 대한 현금의 유출 없이 사내 유보를 통해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 동일한 효과. 이렇게 되면서 회사의 성장을 더욱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시까지 들어가 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 주식 분할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이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후 테슬라 주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오늘장 전략에 맞는 전략을 저희가 좀 짜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장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은 또 4월의 첫 거래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네. 오늘장 일단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호재와 악재 각각 좀 제한된 시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순환매가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다. 그게 바로 FMC의 긴축 속도와 관련된 5월 3일, 4일 양일간직의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번 같은 경우 러시아 측에서의 뭐 돌파구를 정확하게 마련을 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 역시 3%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앞서서 이제 그 테슬라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테슬라가 왜 주식 배당을 할 것이냐, 예고를 하고 있느냐,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이냐, 우리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실적 시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테슬라 이번 분기 실적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함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부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소위 말하는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애플도 성장이 정체되었던 시절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영업 이익률을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ROE를 25% 이상으로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꽤 했었다. 자사주 소각부터 재무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러면 영업 실적의 개선과 재무 구조의 개선, 이 두 가지 모두가 되면 좋은데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통상적으로 영업 실적의 개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재무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주식 배당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 시청자분 테슬라 보시면서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주가 부양을 통하기 위해서 사실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매년
000 데이라고 하는 2019년에는 오토노머스 데이, 2020년에는 배터리 데이, 2021년에는 AI 데이. 올해는 어떤 데이를 그들이 이벤트로 만들지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통상 8월 정도에 진행이 되죠. 이 부분과 주식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해왔다. 중요한 것. 성장주, 고성장 기술주들 보실 때요. 항상 꿈의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오나 고성장 기술주. 근데 중요한 것. 꿈이 현실화되는 과정. 이 부분을 분명하게 예의주시 계속 실적 시즌마다 이 부분을 따져 가셔야 될 텐데 그 꿈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과정. 이게 바로 실적 시즌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번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관점 그리고 시장이 변화하는 관점 그리고 조금은 더 안전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관점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시장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 리오프닝은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명확하게 반영은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대외적인 악재, 상해의 이부제 셧다운이랄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 하지만 우리 내수 경제에 있어서는 야외 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여행 소비가 정상화가 되고 대면 소비가 정상화되어진다. 그리고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허님은 분명하게 신구 정권들이 상호간 우여곡절은 있지만 어쨌든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허니문은 진행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신정부 출범에 대한 허니문은 대다수 규제 완화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규제 완화하는 업종, 금융업종과 원자력, 건설일 것이다. 또 다음 주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 성장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속 성장. 그렇다면 기술주들 4차 산업혁명이 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 사이클 속에서 이제 초입에 들어간 업종군이 아닌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 테마군. 그게 바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테슬라 이슈를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면서 기업을 우리가 분석할 때 꼭 봐야 되는 점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분들도 이 포인트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브레인 코리아인베스트 대표 신승용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작전 세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엇갈린 위험자산 선호 심리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를 또 살펴볼 때 나왔던 여러 지표들이 좀 엇갈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님, 저희 어떤 지표부터 볼까요? 네, 일단 어제자로 미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이 나왔는데 성장률은 6.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는 7.0%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성장률은 한 5.7%를 기록했으니까 소폭이나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에 이미 조금 실망감을 조금 피력을 한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 매물이 좀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흐름 어제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크로 변수 또한 지금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이 진전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이제 주초까지 조금 이어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제 돌파구로 여겨지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면서 우크라이나 내 군사 작전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조금 입장을 좀 바꾸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영국에 있는 보리스 존슨 총리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겠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이에 유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와 분쟁 여파로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경고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비축량이 지금 여전히 감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안정권에 접어들기 힘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엇갈렸던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전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 긍정적 재료입니다. 네, 이 와중에도 긍정적인 재료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재료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까요? 일단 국제 유가가 사실 어제장을 통해서 조금 튀긴 했지만 급등세가 완화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유가 급등세가 완화가 된다면 사실 그간 시장에 조금 변수로 작용을 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우려가 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서 사실 그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5월 중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비둘기파적인 연준위원들도 다음 달 모든 경제 지표를 본 후에 이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다만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지 공급업체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경제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로도 얘기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급등세가 계속해서 진정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부분입니다. 지금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또 하나의 우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즉 리세션 가능성을 시장이 우려를 하면서 좀 증시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 과거에도 몇 차례 나타났었습니다. 현재 지금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는 아직까지 플러스권에 있지만요. 점차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채권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된다면은 사실 그 CPI가 임금 상승률을 웃돈다는 그런 시장의 해석의 맥락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소비자 수요가 조금 정체될 수 있고 실질 성장률이 조금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는 강조하는 좀 그래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향후 그 금리의 그 스프레드라든지 방향성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대응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점진적인 분할 매수는 유효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시아 변동성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낮아졌고, 미국의 변동성 지수 또한 지난 9일 저점에서 12%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평균 수준인 20포인트 아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사실 반도체 업종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AMD, 퀄컴이 조금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 업종은 사실 차익 실현 매물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은행주 업종들도 조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압박 매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소폭 올랐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발 사태에 조금 수혜를 입는 원재료 상승 수혜주들이 다시금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때문에 이제 에너지 수주는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엑소모빌이라든지 마라톤 오일,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이슈 중에 SM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총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사님? 네, 아무래도 매각 관련 이벤트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이벤트 자체는 가능성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일 주주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존에 계속 주주 제한이라든지 그러한 점이 오고 갔기 때문에 관련한 계열사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 가능하겠고요. 주주총회 같은 경우가 마무리 후에는 SM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관련해서 내용을 먼저 짚고 가볼 텐데요. 쟁점 포인트가 3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제안을 했었고 온라인이 감사 선임을 주주 제안을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면서부터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측은 그 자체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SM 주식 그리고 재직 중인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SM 주식과 같은 그 전체적인 면에서 그 0.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분율 자체로는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을 못했지만 이제 여타 기관 투자자부터 의결권 위임 받아서 주총 관련해서 안건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선임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SM이 사내이사나 서외이사 선임도 반대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한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매각이 나타날 때 그 제3자 배송 유상증자 한도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각 이전에 SM 같은 경우는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자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발행 총주식수의 이제 3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M&A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그런 주주 제한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SM의 그런 그 원하는 그 주주총회에 관련된 내용에서 일부 쟁점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종합해서 오늘의 특징주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과 관련된 종목일 거라는 힌트 하에 여러 가지 종목이 좀 떠오르는데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통상 그 이벤트 매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벤트 매매는 특정 일정 같은 경우가 있거나 예를 들면 엔터서 같은 경우는 그 라인업의 가수의 신보 발행의 스케줄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그 계열사 내에서 베타가 큰 종목, 베타라고 하면은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의미를 하는데 이벤트 이전에 그런 기대감을 주가에 먼저 반영해서 상승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와 같은 이벤트 측면에서 첫 번째로 그 신보가 발행되기 이전에 그
그런 베타가 큰 계열사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주주총회라든지 이러한 점은 단순하게 열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안건이 그래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SM 계열사들의 주가도 변동성이 크지만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징적으로는 SMCNC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이제 사업 구조나 그런 부분보다 포인트로 그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SM그룹의 매각이라든지 이벤트 발생 시에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당일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되려 반대급부 주주총회 같은 경우가 크게 그런 쟁점의 요인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 버리면은 주가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매 국면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특징주는 SMCNC를 말씀을 드리는데 포트폴리오 상으로 만약에 편입을 한다고 하면은 한 5% 이내로 작게 편입을 하시고 이러한 이벤트 구간에서 오늘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고요.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최근에 헨트 업종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SM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동반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당장 주주총회에서 매각안이 확정이 되지 않겠지만은 이 이후에 매각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대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국면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그리고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SM 관련주 중에서 SMCNC 가장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이야기를 듣는 섹터 이야기인데 수소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이제 수소 대표 기업 간의 합작 법인을 유치를 통해서 이 수소 사업의 경쟁력 강화시키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에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한국과 미국 대표 기업 간 합작 법인 유치를 통해서 수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일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후 2시 반에 인천시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SKENS와 플러그파워 등과 같이 수소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합작법인의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은 수소 분야의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인천 청라 첨단 산업단지 내에서 연료전지와 수전의 설비 생산 공장 자체를 건설 중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2024년 아직 기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 제품 양산과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뚜렷하게 이 부분에서 계획적인 측면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았다 보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가 반응을 했다가 시간 외로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합작 법인을 국내 유치를 하고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중에 가장 부각이 받지 않았던 게 수소 업종이다 보니까 테마의 순환매 국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주가로 봤듯이 장 막판에 올랐다가 시간으로는 떨어져 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800억 이내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은
소외되었던 수소 산업의 밸류 체인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 자체가 다시금 소외가 됐다가 주가가 되려 상승을 할 때는 그 핵심 소재단에서 수소 산업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해지는데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부각이 돼 왔고 이와 관련해서 소재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소의 물질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물질과는 다르게 그 고압 용기에 담겨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팽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철로 된 고압 용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물질의 변화라든지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연하게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용기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보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수소 산업의 핵심은 그 용기 부분 중에서 탄소 섬유 용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탄소 섬유 부분은 물질 자체가 그 물성을 띠고 있는 특정 그 물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물성에 대해서는 일본 업체가 그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어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격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 탄소 섬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실질적인 레퍼런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그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은 불투명할 수 있는 게 화학 부분의 사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화학 쪽, 특히 순수화학 쪽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매크로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적자 부분의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1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0%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순수 화학 업체들보다는 복합적인 사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큰 우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존의 주가가 움직였던 요인이 화학적인 측면보다는 수소 사업 쪽으로 타겟을 맞춰서 움직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중점적인 수소와 관련된 그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겠고 두 번째로 지금 절대적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각되지 않던 수소 사업 자체가 정책이 부각된다고 하면은 쉽게 주가도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는 편하게 분할 접근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주군 중에서 저희가 성장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필요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의 업종 내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삼고 여유를 가지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매매 시그널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